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화도를요, 저희 김원 교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보았어요. 오늘의 북토크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 어떤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? 오늘 제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책이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라는 책입니다. 책 제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인문학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. 그것이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서양의 그 그리스, 로마, 문학, 역사, 철학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쪽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독서 감상문처럼 또는 이제 후기처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연구서의 일부처럼 이렇게 썼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널리 읽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던 책입니다.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야기들은 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은 것만큼 또 읽지는 않았어요. 그게 고전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왠지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보면 되게 낯설고 그렇거든요.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어린아이를 위한 이제 만화책부터 해가지고 청소년용, 성인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진짜 원본인 줄 아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걸 정리한 사람들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편집하고 각색한 것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요소, 근본 진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서양 고전에 있다.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에 있다. 그런 어떤 책이 한 권 딱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위에 세워진 거라고 볼 수 있죠. 이런 신화를 읽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한다라든가 또는 탐구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의 삶 자체를 탐구하는 게 되고 그 사람들이 탐구했던 결과물들을 탐구하는 거여서 그런 점에서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근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인문학적인 토대 속에서 나왔던 그리스 로마 고전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특히 서양 역사 속에서는 근대 학문이 생기고 과학이 생기면서 이성적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문학, 철학, 역사 이런 것들이 뿌리로 남아 있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상이 바뀌었던 것 같지만 그 정신적인 뿌리는 계속되는 것 같아서 현대를 이해하는 데에서도 여전히 고전은 유효한 것 같아요. 왜 서양 고전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로서 생활을 해나간다고 할 때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. 표준. 네. 그럴 때 그 표준이 되는 것을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게 서양적이냐 동양적이냐라고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우리의 경제제도,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제도나 정치제도,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, 이런 것들이 동양적이냐 서양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서양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아주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구화 형태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학문을 한다는 거는
남의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 서양 저 먼 곳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에 뿌리를 찾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평소에 김원 교수님한테 좀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뭐 그리스 신화 고전이나 고전 자체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감없이 선생님께 질문을 던져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목하고 계신 이 상황에 좀 대입해보면 좋을 만한 신화 인물이나 철학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.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특별히 몇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철학자 같은 경우는 플라톤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.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던 사람이거든요. 그중에 이제 국가라는 작품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.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던진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 그런 거 강자의 이익이다. 왜냐하면 이제 강한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안 있겠죠.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자.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. 의사라는 사람은 의술이라는 데서 강자잖아요. 근데 의사라는 사람이 그 의사에 충실하면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물어봐요. 누가 이익을 볼까요? 환자죠. 의술이라는 거에 있어서 약자인 환자가 그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밀고 가보면 치료비를 댈 수 없는 환자가 왔어요.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돈을 못 받으니까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할 수 있느냐? 소크라테스가 묻는 거예요. 대답은 의사라는 직업을 빙자한 돈벌이꾼이에요. 의사가 의사일 때 환자가 그 약자로서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트라시마코스의 그 논리를 완전히 뒤바꾼 거죠. 뭐라고 바꿨냐면 그래서 정의는 약자의 이익입니다.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? 신화나 고전에서 영웅처럼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점이 참 궁금합니다. 네. 영웅처럼 살아야 되냐? 그럼 저는 영웅처럼 살아야 된다고 봐요.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깨닫는 그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한계를 느끼고서 그 밑에서 이제 낭망하고 그 좌절하면서 살면은 그건 영웅적 삶이 아닌 거죠. 그 한계 너머를 갈망하면서 도전하는 모습. 그게 설령 그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더라도 그로써 이미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런 점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을 자각하면서 영웅적으로 살아야 삶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이 깨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살아온 시기나 아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도 좀 바뀌잖아요. 다른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떤 인물이나 케이스가 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. 너무 좋은 질문. 예, 진짜 좋은 질문이고 제가 가장 많이 읽고 애정을 갖고 읽은 책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할 수 있어요.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.
근데 트로이 전쟁의 원인은 파리스라는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에 가서 스파르타의 왕비를 유혹하고 납치한 바람에 이제 생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. 그 전쟁의 원인이 이제 파리스에게 있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거죠. 한마디로 나쁜 놈인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곁에 두고 싶다는 그 열정인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극화하고 우호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남자였던 거죠. 근데 어쩌면 그 신화에서 파리스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일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해석이 좀 쉽진 않죠.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게다가 자기 조국을 망가뜨렸잖아요. 과연 나는 우리 집안이 기운다 해도 그 여인에 대한 또는 그 남자에 대한 내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, 내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저 여자는 저 남자는 안 돼 하고 놨던 거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아,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남자야 또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, 사랑을 위해서 저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파리스를 그렇게 주목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. 독자분들이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 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도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? 예, 예. 플라톤 책은 사실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읽기가 쉽진 않지만 읽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국가가 좀 딱딱하다면 요거는 사랑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 중간에 아름답게 서로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책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플라톤의 철학이 뭐 이데아, 합리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플라톤이 굉장히 위학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감각적인 요소까지 있는 그런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현대 철학자 중에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. 서양 철학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플라톤에 대한 갑주다. 그 플라톤이 원문이면 다른 모든 철학자는 거기에 갑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서양 철학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플라톤이니 한 권쯤은 읽어봐야 될 텐데 그럴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독자분들이랑 얘기도 나누시고 했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습니다. 행복하고 그리고 강화도를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막 발견한 것도 있고 또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또 오히려 깨달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책방에 와서 너무 포근했던 느낌이 있습니다. 아, 나도 나중에 책방에 이런 책방 지기가 좀 되면 어떨까 네. 이런 생각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책방이 정말 강화 주민 여러분들에게 좀 쉼터가 되고 또 문화의 공간이 되고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다 잊었습니다.